Q39 해외에서 부담한 채무 공제되나? 케이스 1. 저희 아버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개인 사업을 하셨고 한국과 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일본 은행은 아버지께서 소유한 일본 부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했고 그러고도 채권을 실현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국내 자산을 압류해 강제 집행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일본에서 부담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요? 오케이. 여러분 잘 보세요. 케이스 2. 저희 어머니는 세 자녀를 키우던 언니를 돕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셨는데 미국에서 암에 걸려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채 미국에서 7년 거주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은 한국의 부동산이었고 저희는 어머니가 한국 거주자이므로 5억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어머니께서 미국 거주자이지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참 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내용들을 좀 보죠. 이런 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121페이지에 대한 첫 번째 분락부부죠. 국제 교류가 증감에 따라 가지고 국경을 넘나들어 여러 국가의 삶의 터전을 두고 온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부동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미국의 달러 부분들을 환율 부분들 미국의 금리 부가 내려가면서 미국에서 그 돈을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사실 폭등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 테이퍼링과 미국의 금리가 되는 거니까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미국으로다가 다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이렇다 보니까 이 국제 교류가 많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자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면서 또 해외에 있는 거, 거주자이면서 또 해외에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당연하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오케이, 중간에 기본적으로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오케이, 거주자는 어디야? 전 세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다 납부한다. 그러면 반대로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자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납부한다는 거죠. 오케이.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 재산에서 채무는 공제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합계해서 일본에서 빌린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공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용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서 또 만약에 또 일본에서 내고 한국에서 낸다 그러면 그 밑에는 오렌지 칼라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법은 상속세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거기에 중요한 밑에 부분에 아주 중요한 녹색 부분들에 대한 담보된 채무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다시 해서 뭐냐 그러면 그냥 그런 채무가 있어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다가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다가 뭐 질권이 선정되어 있던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담보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21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되면 케이스 2에서는 어머니의 한국 거주자라면 상속증여세법에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라면 2억 원만 공제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들은 사실 공제가 많잖아요. 일괄 공제부터 뭐 기초공제, 기초공제, 뭐 배우자 공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일괄 공제, 뭐 그 다음에 순금융 자산 공제, 기타 공제 여러 가지의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속 부분들에 대한 거. 근데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라면 모르겠어요. 딱 기초공제 2억 원만 받는다는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냐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121페이지 하단 부분에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나라의 세율보다 국내 상속세율이 높다면 그 차익만큼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Q40. 국내 비거주자의 상속세 문제는 케이스. 저는 미국으로다
유학을 와 대학교까지 졸업한 뒤 현지에서 직장을 잡고 10년 넘게 거주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으며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최근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셨습니다. 예기치 않게 제가 아버지께서 한국과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왔어요.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봐. 이거 참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의 소재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에 상속세가 부과가 된대요. 오케이. 반면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122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보죠. 자, 한국에서의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상속인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때에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미국에서도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죠. 당연히. 특히 미국 소재 상속재산은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하고요. 그 중간에 한번 봐봐요. 그러면 뭐냐면 따라서 미국 등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할 때 외국 납부세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 외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요거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아셨죠? 자, 들어가고요. 123페이지 왼쪽 첫 번째 하단 부분들에 보면 다만 상속세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등 모든 상속세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여러 상속세의 공제되는 제도 중 2호가 기초공제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면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비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는 국내 보유 재산 전부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상속 공제는 제한돼 세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재산을 형성하신 분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할 때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 예상치 못한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밑에 나와 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거주자 비거주자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아주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장 제 거기에 보시게 되게 되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잠깐만 보게 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게 되면 읽어보세요.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Q41. 부모 사망 후 추정 상속 재산의 주의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케이스예요.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금융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혹시 자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돌아가셨군요. 자,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에 계시다면 그 시점에 부모님께서 보유하셨던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부모님께서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고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오케이? 또는 일정한 금원을 차입했는데 돈을 차입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해당 금액이 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에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국가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를 했어요. 자산을 처분하거나 돈이 인출되고 뭔가가 있어. 그런데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사용처가 불분명해. 그랬을 때 국가는 뭐 이렇게 된다? 12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이걸 뭐다? 추정 상속 재산으로다가 규정해서 상속인들한테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 설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결과가 된다는 소리가 되죠. 오케이. 자, 125페이지 첫 번째 플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상속세, 증여세법, 상증세법 15조, 동시행령 11조,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된 금액을 재산의 종류, 그 내용들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1년에 2억 원, 2년에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소명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다 상속 재산으로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추정 상속 재산으로다가 아까 들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어머니께서 작부하신 날부터 9개월 전에 은행에 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9개월 전이니까 1년 전 2억 원 이하 되는 거죠. 6개월 전에는 시가 5억 원의 오피스를 매도했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가정했습니다. 현금 1억 5천을 상속해 시 1년 이내에 2억 원 미만 금액이므로 사용처를 별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런데 6개월 전에 시가 5억 원의 아파트 부분들을 갖다가 매매했으니까 대금 부분들에 대한 건 1년에 2억 원 넘었잖아요. 오케이? 금액으로 뭐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부분들에 대한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따라서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한다면 충정 상속 재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여기 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내용인데 상당히 사례도 잘 들어있고 이해도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면 이제 상속인들은 뭐야? 뭔지를 모르겠어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왜 어머니가 돈을 받았다, 오피스를 팔았는데 받았다. 그 돈 가지고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 고마움의 표시로. 근데 그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된다? 상속인들이 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좋은 뜻에도 조금 더 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상속인은 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자, 봐봐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봐봐요. 그런데 한편 이번에도 사례에서 1억 5천만 원의 경우도 사용처 소명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해당 금액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명백할 때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적든 크든지 간에 말 그대로 어떻게 인출이 됐는데 그 돈이 절로 갔어. 그러면 상속재산에는 포함이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돈이 통장 거래가 아닌 어디론가 인출은 됐는데 그 돈이 사라졌다라고 했을 적에 이제 국세청에서 소명해라.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한편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랬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읽어보면 나와요. 다만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게 부당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결과적인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주고받은 자료가 없어 하면 이거는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